참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기준을 한국이 넘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이 우리를 뛰어넘었다고. 데이터는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10년 동안 쌓아온 결과였습니다. 청와대는 조용했고 워싱턴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세계가 놀란 건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방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기준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도현입니다. 올해 나이는 45살입니다. 그날 새벽, 경남 거제의 바다는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저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통해 시험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 거제 핵잠수함 추진 모듈 시험장은 새벽 5시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연구원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해군 인력들이 해역을 통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핵정책 조정관으로서 저는 지난 3년간 이 프로젝트를 외교적으로 지원해왔어요. 미국과의 공동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한국이 독자적인 핵추진 기술을 확보하는 과정이었죠. 오늘은 그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소형 고효율 추진 모듈의 실제 가동 실험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한상우 박사가 보였습니다. 52살의 그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10년간 이 기술을 연구해온 책임연구원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젯밤 전화를 걸었었죠.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성공을 확신한다고요. 시험장 관제실에는 최민석 제독도 있었습니다. 41살의 젊은 제독이었지만 실험 해역 통제에 대한 책임감은 누구보다 강했어요. 그는 기술보다는 절차와 신뢰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이 흔들릴 수 있는 어떤 상황도 경계하고 있었죠. 화면 한쪽에는 에드워드 밀러의 얼굴이 작은 창으로 떠 있었습니다. 59살의 미국 국방부 해군기술국 차관보였어요. 그는 워싱턴에서 화상으로 실험을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공동개발 협정에 따라 미국 측 참관이 의무였기 때문이었죠. 그의 표정은 중립적이었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미묘한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오전 8시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청와대 회의실에서 화면을 응시했어요. 관제실의 모니터들이 일제히 켜지고 숫자들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상우 박사는 헤드셋을 쓴 채 계기판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이 조금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추진 모듈이 작동되었습니다. 화면으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관제실 안에 사람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계기판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옆자리의 참모도 말없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10분이 지났습니다. 한상우 박사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는 옆에 연구원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다시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최민석 제독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말했죠. 제독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화면 속 밀러 차관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치가 예상과 다른 것 같은데요.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관제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한상우 박사가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예상보다 효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목표치의 125% 수준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예상을 초과하는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느껴졌습니다. 너무 좋은 결과는 때로 의심을 부르니까요. 밀러 차관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수치, 검증이 필요합니다. 원본 데이터를 즉시 전송해 주십시오. 한상우 박사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통해 그의 주저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공동개발 프로젝트지만 핵심 알고리즘은 한국의 독자 기술입니다. 데이터 공유는 협정에 따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화면 속 밀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묘한 긴장이 관제실을 채웠어요.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최민석 제독이 개입했습니다. 박사님, 협정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죠. 우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상우 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신뢰는 존중하지만 기술 주권도 지켜야 합니다. 회의실 안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이마를 짚었어요. 이건 단순한 데이터 공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독자 기술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미국이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충돌하고 있었던 거죠. 화상회의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종료되었습니다. 밀러 차관보는 재검토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만 말했어요. 화면이 꺼지고 관제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성공의 기쁨보다는 불안이 그들의 얼굴에 서려 있었어요. 저는 즉시 외교부에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보고하고 워싱턴의 반응을 파악하라고 지시했죠. 1시간 후 미주 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국장님, 미국 측에서 데이터 신뢰성 검토에 착수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청와대의 뒤편에 산은 푸르렀고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신뢰성 검토. 그 말은 실험이 성공이 아니라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었죠. 오후에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외교안보 수석, 국방부, 산업부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수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실험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성공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성과가 나왔고 그들은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공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문제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우리의 독자 기술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예요. 미국은 통제 가능한 협력을 원했는데 우리가 그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한 듯했어요. 최민석 제독이 화상으로 참여해 말했습니다. 이건 정치로 번질 사안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공식 발표는 보류하기로 했어요. 언론에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기로 했죠. 그날 저녁 장윤아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37살의 외신 특파원으로 한미 공동 핵잠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취재해온 사람이었어요. 이 국장님, 오늘 실험이 어땠나요?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공식 발표가 없네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일정 범위 내에서 성공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될 겁니다. 장 기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현장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공했는데 축하보다는 긴장이 감돌았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감각이 예리했어요. 저는 적당히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죠. 밤늦게 한상우 박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국 측의 요청으로 실험 데이터의 외부 전송이 중단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언론에는 단 한 줄의 기사만 올라왔습니다. 핵잠 추진 실험, 일정 범위 내 성공. 그 짧은 문장 뒤로는 어떤 설명도 없었어요. 댓글란에는 의문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느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청와대 회의실 유리창 앞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은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은 출근하고 차들은 도로를 달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요. 우리는 지금 기술이 외교보다 먼저 가버린 시대에 서 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은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빨리 발전한 겁니다. 미국이 예상했던 속도보다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범위보다 말이죠. 오후에 워싱턴에서 공식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의 실험 데이터에 대한 전면 재검증을 요구했어요. 협정 조항을 근거로 모든 기술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남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실험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성공적인 수치들, 목표를 초과한 효율, 안정적인 가동 시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의심을 만들어낸 거죠.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빌딩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성공했지만 그 성공을 말할 수 없다. 기술은 우리 것이지만 그것을 인정받지 못한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상우 박사였어요. 도연 씨, 내일 추가 회의가 있을 거예요. 미국 측이 직접 와서 데이터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전화를 받으며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시죠?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복잡해질 거예요. 기술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겠지만 실제로는 신뢰와 통제를 둘러싼 싸움이 될 겁니다. 저는 회의실 조명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의 도시 불빛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어요. 저는 그 어둠 속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침묵이 얼마나 긴 긴장의 시작이 될지를요. 지금 돌아보면 알겠어요.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우리가 증명한 건 기술이 아니라 불안이었다는 거요. 진짜 시험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아침, 회의는 평소보다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청와대 상황실에는 이미 여러 부처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들고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석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참모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모니터에는 외신 헤드라인들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잠 효율 수치, 미 해군 기준 초과, 미 국방부, 데이터 출처 검증 착수. 주요 통신사들이 일제히 같은 논조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헤드라인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수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국장, 미국 대사관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는 준비해온 문서를 펼쳤어요. 어젯밤 통보를 받았습니다.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외교부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데이터 조작 의혹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격합니다. 우리가 공식 해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해명하면 오히려 의혹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 측의 공식 입장을 기다려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지만 명확한 대응책은 없었어요. 그날 오후 한상우 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답답해 보였어요. 도현 씨, 연구소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다들 조용해졌어요. 무슨 일인가요? 외신 보도 때문인지 연구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기술이 너무 앞서 버린 거 아니냐고 묻더군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술이 앞선 게 문제가 되는 세상이네요. 한 박사는 쓴 웃음을 지으며 답했어요. 공동개발이라면서요. 근데 우리가 잘하면 의심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공동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은 통제 가능한 협력만을 원했던 거죠. 우리가 그 범위를 벗어나자 문제가 된 겁니다. 이틀 후 워싱턴에서 에드워드 밀러 차관보의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생중계로 지켜봤어요. 단상에 선 밀러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준비된 발언문을 읽기 시작했죠. 한미 공동개발 프로젝트의 신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실험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 한 문장이 화면 하단 자막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신뢰를 확인한다. 그 말은 우리를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었죠.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러 부처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어요. 저는 수석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미 같은 영상을 보고 있었죠. 긴급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수석이 말했습니다. 1시간 후 회의실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분위기는 오전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 검증이 아닙니다. 우리 기술력에 대한 견제예요. 미국이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성과가 나왔고 그들은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차관이 반박했어요. 그렇다 해도 우리가 강경하게 나가면 관계가 악화됩니다. 지금은 미국의 심기를 자극하지 말아야 해요. 저는 그 말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 기술을 다 보여주자는 겁니까? 핵심 알고리즘까지요. 차관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개입했어요. 일단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데이터 일부는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기술 주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외교가 기술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은 저를 동조하는 눈빛으로 봤지만 더 많은 이들은 시선을 내렸어요. 저는 그 순간 제가 고립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거제 연구소에서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한상우 박사가 내부 인사와 충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즉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한 박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실험 원본 데이터를 지우려 했어요. 산업부에서 내려온 지시라고 하더군요. 미국에 넘기기 전에 민감한 부분을 삭제하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걸 막았습니까? 네, 막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 전송을 차단했어요. 이제 아무도 외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박사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건 정면 충돌을 의미했으니까요. 며칠 후 공식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에드워드 밀러의 서명이 들어간 통보문이었어요. 저는 청와대 복도에서 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뜯고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미 공동 핵잠 추진 프로젝트 일시 중단, 한국의 독자 기술 영역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함. 저는 문서를 들고 수석실로 갔습니다. 수석은 문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읽더니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불신의 선언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수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즉시 한상우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이미 소식을 들은 상태였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구소 내부 전송망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오프라인으로 봉인했어요. 이제 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그의 결단에 안도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이건 돌아올 수 없는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장윤아 기자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작성 중인 기사 초안이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으로 그 글을 읽었습니다. 미국, 한국 기술력에 놀랐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았다. 기사는 객관적이었지만 날카로웠어요. 미국 정가의 반응, 국방부 내부의 혼선, 그리고 기술 격차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게 정확하게 분석되어 있었죠. 저는 그녀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실을 쓰되 신중하게 표현해 달라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청와대 상황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모니터들은 모두 꺼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죠? 최민석 제독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보고서를 들고 있었어요. 국장님, 해군 참모부의 의견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기술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외교적 충돌은 최소화하자. 지금은 조용히 있어야 한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 제독은 망설이더니 답했어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옳다고도 느껴지지 않았죠? 저는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제독이 나가고 저는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문서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프로젝트 중단 통보문, 해군 보고서, 외신 기사 출력물.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집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조명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의 도시 불빛만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빗소리는 계속되고 있었죠? 거제 연구소에서는 한상우 박사가 여전히 남아 있을 거예요. 그는 어두운 실험실에서 봉인된 데이터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미국은 워싱턴에서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곳 청와대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채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한번 울렸습니다. 한상우 박사의 문자였어요. 저는 화면을 켜서 읽었습니다. 미국이 놀란 건 우리가 아니라 자신들이겠죠.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박사의 말이 맞을지도 몰랐어요. 미국은 우리의 성공에 놀란 게 아니라 통제력을 잃어가는 자신들에게 놀란 거였죠. 저는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밤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빗물에 번져 보였어요. 고요했습니다. 폭풍 전의 정적 같았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문을 잠그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비상구 표시 등의 녹색 불빛만이 어둠 속을 밝히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을 때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비원 한 명만이 데스크에 앉아 있었죠. 저는 정문을 나서지 않고 로비 의자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거제에서는 한상우 박사가 연구소 창가에 서 있을 거예요. 어둠 속에서 잠수한 모형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 우리가 증명한 성과, 하지만 인정받지 못한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차가운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적이 얼마나 오래 갈까? 폭풍은 언제 올까? 시계를 보니 자정이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고 주차장을 걸었죠? 빗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와이퍼가 작동하며 앞유리의 빗물을 쓸어냈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한참 바라보다가 기어를 넣고 천천히 출발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속에서 번졌어요. 저는 라디오를 켜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운전했죠.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옆 차선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시는 잠들어 있었죠. 신호가 바뀌었지만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차가 없었으니까요. 그냥 앉아서 빗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적이 끝나면 무언가가 시작될 거라는 거요. 아침 7시 미국 국방부 브리핑룸의 생중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청와대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켰어요. 에드워드 밀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뒤로 성조기가 걸려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한미 핵잠수함 공동개발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명확했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참모 한 명이 작게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펜을 떨어뜨렸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며 그저 앉아 있었어요. 밀러는 계속 말했습니다. 기술 검증, 절차의 필요성, 공동개발의 원칙, 신뢰 회복의 중요성. 단어들은 정중했지만 그 뒤에 숨은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우리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였죠. 브리핑이 끝나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어요. 수석이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거제에서 한상우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연구소에 있었어요. 봤습니다.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해도 소용없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위로의 말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이틀 후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전 10시 참모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국장님, 온라인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외국 기술 포럼의 익명으로 올라온 영상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거제 시험장의 실험 장면이 나왔습니다. 추진 모듈이 작동하고 계기판의 숫자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그리고 화면 구석에 비교 수치가 표시되었습니다. 한국 추진체와 미국 최신형의 효율 비교였죠. 한국 쪽 숫자가 14% 이상 높았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누가 이걸 유출한 걸까요? 연구소 내부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 퍼지고 있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각국 기술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기술, 미국 기준 초과, 효율성의 새로운 지평, 아시아 기술 강국의 부상. 헤드라인들은 화려했어요. 하지만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수석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장관들은 불안해했죠. 이건 통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미 진실은 나갔습니다. 우리 기술이 우수하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이제 당당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당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경고할 겁니다. 협약 위반이라고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국 대사관에서 긴급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경고문이었어요. 저는 문서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기술 정보의 무단 공개, 협약 조항 위반, 외교적 제재 검토. 모든 단어가 날카로웠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문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제가 말했지만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외교부 국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국장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사과와 협조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기술을 잘 개발한 게 잘못입니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외교 라인은 이미 분열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기술 정보 유출에 대한 유감 표명, 미국과의 협력 관계 중시, 재발 방지 약속. 저는 그 발표문을 읽으며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사과하고 있었어요. 기술적 성공에 대해서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청와대가 연구 중단 명령을 내린 거예요. 국제 압력을 감안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한상우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지금 뭐하고 계세요?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백업을 시도하려고요. 조심하세요. 감시받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1시간 후 한 박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보안국 요원들이 왔습니다. 서버를 폐쇄하고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까? 명령입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전화를 끊고 수석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수석은 저를 보지 않으려 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오후에 거제로 내려갔습니다. 연구소 앞에는 보안 차량이 서 있었어요. 요원들이 장비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상우 박사는 복도에 서 있었어요. 그의 뒤로 불 꺼진 실험실이 보였습니다. 모든 모니터가 꺼져 있었고 장비들은 멈춰 있었죠. 그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박사님, 제가 불렀습니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끝났네요.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옆으로 다가갔어요. 실험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10년의 연구가 그렇게 정리되고 있었죠.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 박사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저장 장치를 꺼냈어요. 마지막 백업입니다. 핵심 데이터만 담았어요. 저는 그 장치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들어 있었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숨겨둘 겁니다.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테니까요. 그는 그 장치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우리를 향해 걸어왔어요. 퇴실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한 박사는 연구소를 돌아봤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무너지는 데는 사흘이면 충분했네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운전기사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청와대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회의실로 가는 복도는 어두웠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미국 대사관의 항해 서한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협력 중단, 기술 이전 불가, 신뢰 회복 요구. 모든 문장이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서한을 내려놓고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그들이 두려워한 건 우리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속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은 텅 비어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연구소는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재정비 기간이라고 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프로젝트는 끝났다는 걸요. 연구원들은 다른 부서로 배치되었고 장비들은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장윤아 기자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녀는 미국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미국 기준을 넘어섰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 기사는 보도되지 못했습니다. 본사에서 제안을 걸었거든요. 저는 그녀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고요.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청와대에 남아 있었지만 제 역할은 거의 없었어요. 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출근해서 앉아 있을 뿐이었죠. 어느 날 밤 저는 청와대를 나섰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경비원만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저는 차에 오르지 않고 걸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소리는 없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고요했죠. 멀리 거제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상상했습니다. 거제 앞바다의 수면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을요. 그리고 그 어둠 속 어딘가에 아직도 꺼지지 않은 불빛 하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상우 박사가 혼자 남아 지키고 있는 불빛이요. 작고 희미하지만 완전히 꺼지지는 않은 불빛.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곳을 바라봤을 뿐이에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차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계기판에 불빛이 켜졌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기술은 봉인되었고 사람들은 흩어졌고 모든 것이 정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아직 꺼지지 않은 불빛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제 책상 위에 문서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봉투도 없이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단 3문장이었어요. 독자, 추진체 재개 승인, 비공개 진행, 외교, 라인 조율 완료. 저는 그 문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서명도 날짜도 없었어요. 하지만 청와대 공식 용지였습니다. 저는 문서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오전 8시, 한상우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구소로 가실 수 있으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다시 시작합니다. 전화 너머로 그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그가 알아들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오후, 거제 연구소의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한 달 동안 꺼져 있던 형광등이 깜박이며 밝아졌죠. 한상우 박사는 실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상과 장비들이 보였어요. 그는 천천히 걸으며 하나씩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컴퓨터 전원을 켰습니다. 부팅음이 울리고 화면에 불빛이 들어왔어요. 오랫동안 꺼져 있던 장비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계기판에 LED가 깜박였고 서버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죠. 기술은 기억한다.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장 장치를 꺼내 포트에 꽂았어요. 백업해둔 데이터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 남아 있었죠. 일주일 후 연구원들이 하나둘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통보는 없었어요. 그냥 개별적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용히 돌아오라고요. 연구소는 다시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한상우 박사는 실험 데이터를 재정리했습니다. 이전 실험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했어요.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결과는 이전보다 더 안정적이었죠. 효율도 향상되었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수치들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 기술은 세계 기준을 넘어서 있었죠. 최민석 제독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국장님, 해군 참모부에서 실전 투입 테스트를 다시 승인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언제 시작합니까? 다음 달 초입니다. 이번엔 정치가 아니라 기술이 주도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동의한다고 답했어요. 워싱턴으로 보낼 비공식 외교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협박도 아니고 제안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의 통보였죠. 한국은 독자 기술 개발을 진행한다. 공동개발은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한다. 단 2문장이었습니다. 문서를 봉투에 넣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복원의 시작이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방향을 지켰을 뿐이에요. 한 달 후 워싱턴에서 국제기술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가 참석했어요. 한국도 초청받았습니다. 한상우 박사가 대표로 갔고 저는 외교 자문으로 동행했죠. 회의장은 넓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에드워드 밀러도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죠. 한상우 박사의 발표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화면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추진 효율, 안정성 지표, 에너지 소비율. 모든 수치가 기존 기준을 초과했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죠. 에드워드 밀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가 놀란 건
한국이 아니라 스스로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우리를 앞섰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능성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지만 제 마음은 맑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밀러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이 국장, 당신들은 이제 파트너가 아니라 기준이 됐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항상 파트너였습니다. 다만 그걸 인정받지 못했을 뿐이죠. 밀러는 작게 웃었습니다. 씁쓸한 미소였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장윤아 기자가 회의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오늘 기사 쓰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제목으로요? 세계가 놀란 건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방향이었다. 저는 그 제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건 이틀 후였습니다. 제주 남단 해역에서 실전 항해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청와대 회의실에서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최민석 제독이 함교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새 잠수함이 보였어요. 은빛 선체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잠수 준비. 제독의 명령이 들렸습니다. 승조원들이 움직였어요. 잠수함이 천천히 수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물거품이 일었고 선체가 점점 깊이 잠겼죠. 화면 속에서 잠수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면만이 잔잔하게 출렁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거제 연구소에서도 한상우 박사가 같은 영상을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화면을 응시했어요. 미소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공간에 있었습니다. 저는 청와대에, 한 박사는 거제에, 제독은 제주 앞바다에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같은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죠. 잠수함은 계획된 깊이에 도달했습니다. 추진 모듈이 작동했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테스트는 성공적이었죠.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죠.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있었고 도시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세계에 보여준 게 아니라 스스로 증명한 거였죠. 며칠 후 장윤아 기자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국제기술 매체에 먼저 올라왔고 국내 언론이 그것을 인용했어요. 반응은 조용했지만 확실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죠.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건 이것이었을까? 인정받는 것. 아니면 그냥 해내는 것. 답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냈으니까요. 한 달 후, 한상우 박사와 거제에서 만났습니다. 연구소 앞 방파제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 박사는 바다를 보며 답했어요. 계속합니다. 멈출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다는 넓었고 하늘은 맑았어요. 멀리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청와대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프로젝트 재개, 실전 테스트 성공, 향후 계획. 모든 내용이 담겨 있었죠. 저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회의실 조명을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승인과 거부, 성공과 좌절, 절망과 회복. 모든 순간들이 스쳐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 서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의 한가운데에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상우 박사였어요. 도연 씨, 다음 주에 새 실험이 있습니다. 오실 수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갈게요. 전화를 끊고 다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잠들지 않았어요. 불빛들은 계속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죠. 밖으로 나서자 밤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깨끗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승리도 선언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했을 뿐입니다. 기술을 발전시키고 방향을 지키고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그 침묵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침묵하지만 그 침묵이 세상을 움직인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